첫 번째 순서 1대1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1 파이어사이드 챗은요. 패션쇼부터 한강공원까지 메타버스 전성시대를 주제로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의 김범주 본부장님과 이 라이프 스퀘어의 최형욱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더레이터를 맡은 최형욱입니다. 저는 기술 전략가이고 주로 이제 혁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쓰고 나서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메타버스 열풍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나마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네, 즐겁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에반젤리즘 조직을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유니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아마 게임이나 메타버스 서비스 만드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3D 개발 엔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케이스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팁 같은 것들도 전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은 좀 우리가 딱딱하게 했지만 이제 좀 우리 파이어챗 톡이니까 한 30분 정도 좀 우리 재밌게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김범주 부장님 요새 한국에서 메타버스 때문에 가장 바쁜 10인 중에 한 명. 10인 안에나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네. 5인 안에 한 명. 네. 얼마 전에 광주 MBC에서 같이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 방송할 때 그때 뵙고 지금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최근에 일고 있는 이 메타버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고 또 특히 스타트업 준비하시거나 스타트업 쪽에서 예전에 어떤 다른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보고 응용해볼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니티가 네. 웨타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반제 제왕도 만들었고 네. 컴퓨터 SFX 쪽으로 주로 했던 회사라고 네,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거 좀 궁금한데 그거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시각화 부분이거든요. 가상 세계를 얼마나 더 리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웨타라는 뉴질랜드 VFX 회사죠. 영화 특수 효과를 만드는 회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지의 제왕, 킹콩, 어벤져스, 아바타 정말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처리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기대했던 건 그거예요. 네. 그 회사 안에 그런 다양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헐리우드 특수 효과 영화들을 만드는데 활용됐던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털을 표현하는 기술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나무나 풀 그리고 기상 효과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을 유니티랑 접목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도 물론 유니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조금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고급스러운 가상 세계의 비주얼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웨타를 인수하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또 웨타라는 회사 안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던 툴들을 많은 분들한테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웨타 인수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웨타라는 회사가 그동안 여러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아바타라든가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들이 그동안 우리한테는 영화 속에서 존재하는 컨텐츠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GPU나 그래픽 처리 능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실제 같은 세상을 우리 눈앞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웨타라는 회사가 만든 그런 영화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저도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쪽에 이제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GPU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한번 프레임을 렌더링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게임하고 합친다, 이것을 뭐 이렇게 온라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퀄리티를 뛰어다닌다,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그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니티 같은 실시간 엔진이 그런 영화에 쓰였던 다양한 특수효과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퀄리티는 올라가고, 그리고 또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세계안을 갖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아마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많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게임 관련된 부분들, 게임이냐 메타버스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슈들도 좀 있죠. 근데 게다가 지금 영화냐 또 메타버스냐 하는 또 확장 그런 게 좀 그렇죠. 있는데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최근에 요거는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은 온도 차가 크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것은 어떤 그 근거가 없는 어떤 허상에 가깝다라고 되게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그 게임 쪽에서 이제 이미 다 해봤던 거다. 그래서 이게 게임에서 우리가 이미 아바타에다가 옷 입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는 것들이 다 했었던 건데 이걸 그냥 리브랜딩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물론 그 게임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봤었던 가상 사회의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아마 그런 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IoT는 IoT,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게임인데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메타버스로 좀 부른다라는 약간 우스개 같은 건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큰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다 이거는 우리 업계에서 쓰는 기술이야, 이거는 저 업계에서 하는 일이야라고 나눠서 생각하던 것들의 벽이 다 없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떤 그 K-팝 아이돌 이렇게 그 기획을 하는 기획사에서도 게임 업계 인력들을 뽑고, 그리고 그래픽 인력을 갖다가 별로 그래픽을 안 할 것 같은 어떤 제조업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가상 세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부터 업계 간의 합종 연연이 되게 심해지고, 그 수준이 실제로 제가 이렇게 유니티에서 시장에서 보면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행동력 같은 게 아주 빠르고 좀 적극적이셔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서 이걸 갖다 비판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산업군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지금 말씀하신 웨타는 영화 업계고, 그리고 유니티는 원래 게임 엔진으로 출발을 한 실시간 엔진 업체인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결국은 융합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현상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경계가 사실 되게 모호해지고 경계가 되게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영화와 메타버스 사이에서의 경계라던가 내지는 게임과 메타버스 사이의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 뭐 누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뭐 융합 현상처럼 전 느껴지는데요. 가끔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게임에는 자유의지가 없고 퀘스트 기반이고 메타버스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뭐 폴트나잇이나 세컨 라이프 같은 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게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하지만 게임은 시키는 대로 뭔가 뭐 미션이 주어지고 퀘스트가 주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게임과 메타버스는 다르면서도 또 똑같은 뭐 폴트나잇 같이 이제 중복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런 융합이라고 하는 현상 과연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이며 어떤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요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기술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실시간 시각화, 그리고 VR이나 MR 같은 XR 기술들, AI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메타버스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로는 결국은 기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전보다 더 나은 경험과 가치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가치에는 어떤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상 세계를 그냥 그 효율로만 이용을 한 게 아니고 의미를 찾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어떤 뭐 저기 서로 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하고 어떤 그 경험적인 요소들을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자기들만의 시각과 방법으로 뭐 블럭 쌓기처럼 조합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 메타버스 사례로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 로블록스라든지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 보면은 메타버스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보면 이건 메타버스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아무리 이렇게 좀 그 저기 유명한 분들이 이것이 메타버스고 요거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나는 더 나은 메타버스의 정의를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렇게 한 가지 개념에 경도되기보다 융합을 통해서 이전보다 뭐가 나아졌느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야, 메타버스 정의 내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전부 다 메타버스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이해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디지털 트윈, 메타 휴먼, 그리고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로 메타버스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술이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불어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움직임과 이 트렌드가 한 가지 저는 되게 이제 좀 그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상상력,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 어떤 것들도 특히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세계에서는 굉장히 정말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상상이 전부 다 실현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 사실 우리가 그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필요했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이라는 개념조차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인터넷의 그 시각화다라는 제일 처음 메타버스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미러월드라든지 라이프로깅이라든지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 보고서가 메타버스 로드맵이고 그게 엑셀러레이티드 스터디 파운데이션에서 그때 2006년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었죠. 네. 그 목표와 그 저기 방법 자체가 정보가 이렇게 문자라든지 숫자 위주로 적혀 있는 그런 그 인터넷 공간을 더 시각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 보자라는 데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체화된 인터넷, 더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컴퓨터를 쓸 때 항상 배워야 됐었던 타자 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윈도우를 갖다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배우고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마음대로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의 활동을 그대로 온라인 공간 안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지는데 그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XR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면 스크린하고요, 마우스, 키보드, 터치 스크린 이런 디바이스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리 체화된 인터넷, 감각적인 인터넷을 우리가 쓴다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네모난 평면 화면에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 360도를 다 채우고 그다음에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음성, 우리의 표정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XR 디바이스가 지금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확 다가왔던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이 정보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더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방향성을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뭐 저는 사실 이거 한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네, 지겨우신 분들은 이제 밥도 먹으러 갔다 오고 뭐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방향 뭐 하나의 현상으로만 또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 또 하나의 기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웹에서는 뭐 웹 XR이라고 하는 기술이 메타버스의 발전을 지금 막 견인하고 있고 블록체인계에서는 또 웹3라고 하는 기술들을 적용해서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이런 블록체인이 적용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 김범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R이나 VR 같은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그 메타버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그 퀄컴 CEO가 그 실수로 공개를 했죠.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드디어 1,000만 대가 팔렸다. 그 칩셋의 판매량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추산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 대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인데 드디어 달성을 했어요. 그게 엑스박스 이번 신규 정보보다 많이 팔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액박은 사실은 없어서 못 사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물량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태계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시간이 어차피 많지 않으니까 좀 그 VR이나 AR 기반의 메타버스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도 메타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 이그나이트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바라보는 메타버스와 현재의 어떤 상황? 예,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저기 업태 그리고 업계 혹은 기업들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중요한 점은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 CEO 분 같은 경우에는 데빗 바스주키이신가요? 되게 재밌게 제가 들었던 이유가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looks like real이 아니고 feels like real이다. 아무래도 조금 그 로블록스의 그래픽 자체가 아주 리얼한 건 아니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이걸 현실로 느낀다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그래픽만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맥락이 중요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메타 같은 예를 보자 그러면은 메타에서는 정말 재밌는 게 저는 그 같은 회사 내에서도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페이스북 커넥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마크 주커버그가 호라이즌 월드라는 자기들만의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그 비전을 설명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생산도 하고 상업적인 활동도 하고 오락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겠어, 기술을 제공해 주겠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그 기술 고문이죠. 그 존 카맥 씨 그 우리 그 발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 카맥 씨는 자기도 메타버스의 비전을 믿고 점점 시각화되고 점점 체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간이 되면서 우리가 덜 배워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런 세계를 메타버스를 이렇게 나가는 방법에는 자기는 플랫폼부터 호라이즌 월드라고 딱 지칭은 안 했었지만 플랫폼부터 만들고 거기 사람을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보다 자기는 다양한 어떤 시도들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그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경험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경험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은 더 그 저기 존 카맥한테 조금 더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존 카맥이 이제 둠을 만들었고 둠의 또 VR 버전도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새롭게 CTO가 된 분이 메타의 CTO가 이제 AR VR을 총괄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심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이제 그 VR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2D 디스플레이를 가진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무한한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접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D 디스플레이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었던 기술인데 이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현실 세계에 앉아서 버추얼의 사이버 스페이스를 그냥 바라만 봤다고 하면 VR, AR 같은 기술들은 현실 세계 자체를 공간으로 버추얼 스페이스로 만들거나 그렇죠. VR 같은 경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세계를 본 거라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셈이 되죠. 예.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만드는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 동안은 그게 기술적이나 사용성의 이슈 때문에 사실 잘 확산이 안 됐다가 드디어 이제 메타가 1,000만 대를 팔기 시작하면서 그거 확산될 수 있는 좀 티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그 오랫동안 유니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쪽 비즈니스를 보고 계셨으니까 정말 이게 얼마만큼 파급력이 커질까요? 얼마만큼 큰 영향력이 만들어질까요? 저도 사실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엑스박스라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콘솔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아이폰의 첫 모델보다 더 빨리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인상적인 그런 어떤 판매 수치라든지 저변 확대에서 나오는 사인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도 사실은 거의 경험을 해보시거나 직접 구입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들이 뭔지를 갖다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착용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착용감이 얼마나 이제 편해질 수 있느냐, 뭐 내년에 또 캠브리아라는 새로운 또 그 기기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우리 폰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안경 글래스 형식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다시 이렇게 얼굴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쪽 오래 삼성전자에 오래 있었고 뭐 하드웨어나 이런 디바이스들을 또 연구 개발을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VR 디바이스와 AR 디바이스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AR보다는 VR이 조금 더 피저빌리티가 있고 만드는 것도 좀 쉽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드디어 이제 VR이라고 하는 시장을 티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2015년에 한국에서 VR 열풍이 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됐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VR 컨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들, 실감 미디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나왔었는데 다들 사실 그동안 힘들어 하셨죠.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들이 유통되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고 향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채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1,000만 명 유저에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되게 좀 보기 어려웠던 참신한 형식의 VR 서비스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거는 서해를 하는 그 앱을 발견을 했는데, VR 그 모션 컨트롤러 가지고 이 붓글씨를 쓰는데 이 붓의 움직임이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타블렛으로 쓰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다 주는데, 이것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앱스토어가 처음에 흥할 때도 처음에는 콘텐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기발한 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또 디바이스를 사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오게 되는 좀 지금 시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메타가 만든 호라이즌 같은 월드 안에서도 또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 안에도 크리에이터 뭐 생태계들, 이코노미들이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하나 이제 우리 좀 궁금한 게, 뭐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우리가 지금 메타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구글과 애플, 사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또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 구글이나 애플에 계시는 분들은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 자체를 갖다 그렇게 좀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뭐 유니티에서는 당연히 그 저기 애플 쪽의 컨텐츠를 개발하는데도 쓰이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각 회사들이 어떤 지금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한계가 있는데, 혹시 대표님 좀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그냥 제 뇌피셜과 그냥 그러니까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근데 2022년은 참 재밌는 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 이유가 AR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AR 글래스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이슈도 있고 사용성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AR 킷, 구글 같은 경우는 AR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컨텐츠 생태계를 확대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 구글 글래스가 사실 망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살아나서 계속 지금 기업에서는 쓰이고 있고, 놀스를 인수하면서 사실 그 방향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동조를 하시는지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내년에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2 같은 혼합 현실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애플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애플이 AR 글래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나올 거냐면 VR이 나올 거예요. 근데 VR인데 카메라가 외부에 여러 개가 달려서
그 유저가 있는 컨텍스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근데 페이스북의 캄브리아가 같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를 뭐 12개 뭐 8개 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캄브리아라고 이름 짓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캄브리아기, 성 캄브리아기 그런 얘기할 때 캄브리아기가 종의 폭발, 빅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종의 눈이 탄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이 탄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달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22년에는 애플에서 나온 VR 디바이스인데 내가 있는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VR 디바이스. 오큘러스도 캄브리아라고 하는 내가 있는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VR. 그리고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거죠. 공간과 상호작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공감하시나요? 반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공감 이전에 네. 너무 흥미로운 해석이라서 네.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캄브리아라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또 그런 유래가 있었군요. 네. 저는 그 최근에도 이제 그 오큘러스 그러니까 이제 메타가 됐죠. 그것도 전부 다 메타 퀘스트라고 좀 부르기도 하는데 외부 카메라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셋을 썼지만 외부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 흑백이긴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내가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아니면 가상의 오피스 데스크에다가 가상 모니터를 띄워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앱들을 만들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MR 우리가 실제 그 렌즈에다가 작은 영역의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전체를 갖다 다 둘러싸는데 대신 외부 조망을 갖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쪽으로 많은 기기들이 내년에 나오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게임이나 오락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좀 서비스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내지는 이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한 30초 정도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즉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AI를 활용하는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AI를 갖다 또 사고 파는 그런 그 시장들도 요즘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셋 같은 것들을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 컨텐츠나 메타버스 어셋들도 저는 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지금 어셋 스토어가 저희 유니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전부 다 커버하고 있는 건데 나는 교육에 대한 어셋들만 한번 이렇게 모아보겠어. 나는 역사에 대한 컨텐츠들만 한번 모아보겠어. 그렇게 전문화하는 것들도 되게 좀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그 기술과 경험의 블록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조합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올 이 메타버스 부흥기에 먼저 좀 선제적인 영역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공유해 주신 우리 김범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범주 본부장님, 최영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